저는 요즘 재테크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20대 때는 월급이 워낙 말도 안 되게 적기도 했었고,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한 비용, 결혼식이나 신혼집이나 혼수 이런 것들 하려면 이제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좀 모아놔야겠다 하면서 한 1년 바싹 돈을 모으고 그러다가 노후 자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노후 자금은 이전에도 알던 단어인데 이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노후 자금이라는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예전에도 알던 단어인데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나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전에는 살고자 하는 희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죽고 싶었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당장 오늘 죽고 싶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미래가 있고 늙어간다라는 거를 희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죽어도 크게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서 미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노인이 되어 있는 나와 상대방의 모습도 상상을 하게 되고 오래오래 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은퇴 후에 평균 생활비가 268만 원이래요.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의 하루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노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남편도 저도.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주로 돈을 쓰고 저녁에 써봤자 밥 먹는 거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노인이 되면 이 하루를 오롯이 여가로 채워야 하는데 그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크면 크지 적을 수 없겠다. 내가 원하는 거 낮에 수영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도 배워보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기로 돈을 모아보게 되었고 저는 부동산 쪽으로 찾아보면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평생 안 모으던 돈을 모으고 이 모은 돈으로 뭐를 해야겠다라는 설계를 하는 거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최근 1, 2년 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전 안 사던 부동산 관련된 책, 재테크 관련된 책, 그런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서 읽어 나가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런 글귀를 읽게 돼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걸 제가 한 5년 전에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내 서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한 부분은 읽은 소설, 또 한 부분은 읽은 비소설, 나머지는 읽지 않은 책들이다. 읽은 책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순서대로 꽂는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책이 맨 앞에 있고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좋은 순서대로 책들이 쭉 꽂힌다. 물론 판단은 주관적이다. 그렇게 해서 평생에 걸쳐서 소설 365권과 비소설 365권을 선정한 뒤 70살이 지나면 매일 한 권의 소설과 한 권의 비소설을 읽으면서 지내고 싶다. 그러니 내 노후 대책이라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730권의 책을 마련하는 것이랄까? 라는 글을 읽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딱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가 시간이 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가에 뭘 할지는 왜 내가 생각을 안 했지? 맨날 부동산 관련된 책 읽으면서 머리는 숫자랑 계산으로 가득해지는데 낭만이 없는 거예요. 제 삶의 되게 주요한 부분인데 그걸 잠시 잊었더라고요. 어떤 한 가지에 골몰하다 보니.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것 중요한 노후 대책의 일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나는 노후에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낼까? 이것도 그 돈을 모으는 거랑 같이 되게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귀를 읽다가 생각이 났던 게 이 책에서였는지 김현수 작가님의 인터뷰였는지 아니면 다른 작가님의 인터뷰였는지가 조금 불분명한데 아마 김현수 작가님이 한 말이 맞을 거예요. 마음속에 순위대로 책을 꽂는다고 했어요. 1위부터 이렇게 쭉 꽂아놓고 책꽂이 밖에 벗어나는 순위의 책들은 이제 팔거나 처분한다. 그래서 책꽂이에 항상 마음속의 순위대로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꽂힐 수 있게끔 그걸 유지한다. 라는 그걸 옛날에 읽고 저도 집에 있는 책들을 많이 비워냈었거든요. 예전에는 막 이만큼 쌓아놓고 했었는데 주기적으로 책꽂이에 꽂히지 않는 책들을 알라딘에 팔거나 당근에 팔거나 또 그 책이랑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거나 이런 식으로 책장 비워내기를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꼭 하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책꽂이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나도 김현수 작가님처럼 잘 수집해야겠다. 근데 365일 동안 매일매일 2권씩 읽으려고 이제 소설과 비소설로 이걸 한다라는 거가 작가님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보다.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작정이신가?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혼자 웃었는데 저는 몇 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가 책꽂이에 꽂아놓는 책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어느 적적한 날에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책들만 남겨야겠다. 이것도 내 노후 대책의 일부분으로 갖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어떤 분들한테는 LP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각기 다 다르겠지만 돈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노년에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노후 대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알게 된 단어 중에 차테크라는 말이 있어요. 값비싼 보이차들이 많은데 걔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막 이렇게 몇 배로 뛰는 그런 거여서 이제 차를 사서 모아놓는 차테크라는 것도 있다라고 막 들었었는데 북테크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책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값이 뛰는 거는 아니겠지만 물론 뭐 절판되고 이러면 약간씩 가격이 뛸 수도 있겠죠. 근데 책이라는 게 항상 돈의 가치에 순위가 밀리는 그 물건이어서 아마 책을 간직한다고 해서 그게 막 몇 배가 뛰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그 가치라는 건 지금 읽어서 좋았던 책 잘 묵혀놨다 20년 뒤에 다시 읽었을 때 나한테 또 다른 울림을 주는 그런 것도 내 마음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제 노후 대책에 책을 끼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지금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은 제가 좋아하는 류의 것들로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완벽하게 막 다 너무 내가 좋아하는 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분류의 책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책꽂이에서 꺼내서 몇 권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되게 오래된 책을 몇 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책 머리에 선아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미술 시간이었나에 지우개 파서 자기 도장 만드는 실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우개를 파가지고 제가 제 이름 도장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사에 뒀던 책들에는 이렇게 다 머리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얘긴즉슨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녔을까요?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사를 좋게 8번 이상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안 보이려나? 지금 2006년 9월이라고 써있거든요. 거의 15년 이상을 저와 함께한 책이에요. 김잠선이라는 화가가 썼던 에세이예요. 10cm 예술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50견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캔버스에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10cm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이랑 같이 짧은 글들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그림이 있고 글이 있고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는 책이에요. 고등학교 때 졸업한 선배가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서 꼭 이 책을 사서 봐라. 너가 꼭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선배가 준 문화상품권으로 사서 읽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 책 뒤에 보면 아무도 그 여자를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써있거든요. 이 작가님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놨을까? 막 이러면서 되게 즐거워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제 정신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뒤에 보면 박완서 작가님이 추천사 써주신 게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그 여자처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아무도 그 여자를 길들이지 못한다. 그 여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유로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2006년에 이 책을 읽고 서울에 가면 이 작가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08년이었나 9월이었나 제가 대학교 도서관에 있었다가 이 작가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인터넷 기사를 보고 되게 슬퍼서 망연자실 그 도서관 소파에 앉아서 혼자 멍하게 있었던 그 날도 되게 기억이 나요. 얘는 좀 더 짤막한 글이고 얘는 조금 더 긴 에세이들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꽤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언제 샀는지 얘는 기록을 안 해놔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제가 대학 때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작은 한옥에 있는 헌책방이었는데 거기에 헌책을 사러 갔다가 그 공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일하면서 발견했던 책이었어요. 그 프랭크 워렌이라는 큐레이터가 비밀 엽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비밀을 이 엽서에 적어서 우표를 붙인 다음에 보내라 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비밀은 아마도 두렵고 후회스럽고 욕망에 가득 차 있거나 유치하고 굴욕적인 어떤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보내주십시오. 간단, 명료하고 무엇보다 독창적으로. 엽서를 1개나 2개 챙긴다. 익명으로 비밀을 이야기한다. 우표를 붙여서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받은 그 엽서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의 엽서가 이제 엽서들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막 이런 거. 1학년 때 짝사랑하는 남자애한테 발렌타인 카드를 주었어요. 선생님은 반 아이들 앞에서 내가 그랬다고 말하게 시켰어요. 모두가 웃었죠. 그 뒤로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준 적이 없어요. 막 이런 진짜 마음속에 담아놨던 비밀들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엽서에는 아들이 자라 내가 게이란 걸 알게 될게 죽을 만큼 두려워요. 그리곤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가슴에 진짜 숨겨놨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이 엽서에는 가끔 식당에 혼자 앉아요. 전화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눠요. 사람들이 내가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런 자기 자신의 고독한 비밀을 공유하기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되게 엽서들로 책이 꾸려져 있어요. 콜라주로 다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사진에 붙여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형태의 비밀들을 읽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비밀이라는 게 누구한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데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서울에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비밀을 적어서 보내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하고 이 책은 그래서 가끔씩 열어보면 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문장들이 보이면서 되게 묘한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절판돼서 귀한 책이에요. 장 패밀리라는 책인데 그때 절판돼가지고 되게 어렵게 구한 이런 사진집이거든요. 이런 류의 책 중에 블레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도 못 구해서 언젠가 내 눈에 발견되면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도 있고, 그리고 이건 램골딘이라는 사진작가의 사진집인데 얘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근데 제가 처음으로 2008년도에 해외여행을 갔어요, 뉴욕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학생 때여가지고 돈을 엄청 절약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모마 뮤지엄 샵에서 이 책을 봤는데 제가 되게 그때 좋아하던 사진 작가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고민을 막 한참 하다가 사자 해가지고 사갖고 한국으로 갖고 와서 이 책을 보면 그때 그 딱 생각이 나서 절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직하고 있는 책도 있고, 그리고 사진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두 권의 책도 제가 제 에세이에서 소개한 적이 있던 책이거든요. 제가 왜 사진을 찍는가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해준 책이에요. 저는 취미로 사진을 이제 계속 찍고 있는데 책은 니콜라스 닉슨이라는 사진 작가가 브라운 자매들을 40년간 찍은 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아내랑 그 아내의 자매들을 찍은 거 참 재밌는 게 1975년에 이런 사진으로 시작을 해요. 매년 그녀들의 사진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2001년이 되면 이렇게 늙어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 2014년엔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년간 매년 이렇게 찍은 가족의 사진? 이걸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거를 제주에 있는 그 카페에 이게 꽂혀 있어서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날 하루 종일 이 책 때문에 기분이 설렜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사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책은 전문가 작가님의 그 윤민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직업이 있었고 취미로 사진을 하셨었는데 그 윤미가 자신의 딸이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들, 이렇게 학교 입학하는 사진, 이렇게 교복 너무 예쁘죠? 여기 아빠랑 거울 셀카. 교복 입던 날 아마 대학 졸업하는 날, 시집 가는 날, 이렇게 쭉 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과 아까 그 책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이 사진집 두 권은 제가 막 취미로 사진을 찍지만 이거를 내가 사진을 찍는 거의 목적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책들을 이제 두 권을 갖고 그 취미 사진에 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내 친구들이 환갑을 맞이하는 생일에는 친구들 평생의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외장하드에는 친구들 이제 이름을 딱 검색하면 그 친구들의 가장 잘 나온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요새는 조금 게을러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항상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 찍어 놓는데 그것들을 평생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잊고 있는 어린 시절, 10대 때나 20대, 이제 30대 이런 젊은 날의 사진들을 나중에 선물처럼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 혼자 설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사진 폴더 정리하느라고 그 친구들 사진을 한번 쭉 다시 봤는데 지금 봐도 한 10년 전 사진은 애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진짜 30년 뒤에 보면 얼마나 기분이 그럴까. 그래서 막 그런 거 상상하면서 이제 계속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요 두 권의 책도 요쪽이 지금 사진집 섹션이거든요. 저한테 소중해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뻔하지만
하루키 에세이는 글 안 써질 때 꼭 읽어요. 이 치즈케이크 모양을 한 나에 관한 소설이긴 한데 이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은 계속 간직하고 있고, 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하루키 소설은 제가 읽고 옛날에 해변의 카프카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오래 간직하다가 요 집 이사 올 때 이제 버렸어요. 그 해변의 카프카라는 책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제대로 읽은 장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고1 때. 그 책이 너무나 제 정신 세계에 영향을 크게 줘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변한 거를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과 장면들, 그리고 저한테 하루키의 소중한 점은 그 사람이 일상의 되게 사소한 면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거든요. 아마 하루키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점에 매료가 될 텐데, 자기가 두부를 붙여서 이렇게 맥주랑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의 어떤 것들이나 주황색 조명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모닥불을 보고 있을 때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글자로 읽었는데, 아, 나도 저걸 흉내내보고 싶다. 나도 저 상황에 가서 저 기분을 느끼고 싶다. 저렇게 약간 담백하고 간결하면서도 매일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에 나를 놓고 하루를 지내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들게 하는 작가였는데, 그래서 하루키의 저는 정수가 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에세이로 풀면 더 자세히 풀고, 소설로 풀면 거기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 사람의 그런 태도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었고, 지금도 좀 삶이 퍽퍽하거나 내가 일상을 좀 특별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거나 이럴 때 하루키 에세이를 읽으면 좀 더 글 쓸 때 도움이 되어요. 이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그 주변을 둘러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해변의 카프카의 등장인물 중에 도서관 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읽었을 때 그 소설에 나온 여러 등장인물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갈 때 문헌정보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도서관 사서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거든요. 도서관 관장이 되고 싶다는 어렴풋한 꿈이 고등학교 때 생겼었어요. 그거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많긴 했지만,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도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막 국문학과도 쓰고 문예창작학과도 쓰고 막 했는데, 그런데 문헌정보학과 하나만 덜컥 붙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4년을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대학 때는 도서관에서 인턴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헌책방 이런 데서도 일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예술자료원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인턴하고 이랬던 거는 지금도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학문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거는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도서관에 계속 관심을 갖고 도서관에 찾아가고 도서관에서 일하고 하면서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었고, 그 하루키 소설의 영향으로 전공도 선택했었다. 그리고 그냥 하루키 에세이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자기 변호는, 하루키 에세이를 쭉 읽다 보면 했던 말을 또 그렇게 많이 해요. 이거 저번에 읽은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인데 이 얘기 했던 거 까먹으셨나 싶은데 그 얘기들이 무한히 반복되고, 근데 저는 독자로서 그걸 읽고 또 읽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글을 쓴 지가 이제 10년이 넘고 에세이들을 쓰다 보거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제가 했던 얘기 계속 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삶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내 머릿속에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사건들은 뭐 하면 자꾸 풀게 되더라고요. 내 거를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가지는 이야기는 한정적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또 그 얘기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루키가 같은 얘기를 또 해도 저는 재밌게 이제 읽는 편입니다. 이런 하루키 에세이도 있고,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감독님이 쓴 책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거나 뭐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도움을 받았거든요. 고레다 히로카즈 식의 생각, 바라보는 그 시선, 장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뭐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이라서 이거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고요. 장그리니의 섬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책인데 얘도 이제 도장 찍혀 있죠. 심지어 책값이 6,500원이에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책의
목차의 세 번째에 케르겔렌 군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길지 않거든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없이 꿈꾸어 보았다. 그러면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한다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거나 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닌 것 중에서 그 무엇인가 가장 귀중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라는 생각을 나는 늘 해왔다. 중략하고 나는 오로지 나만의 삶을 갖는다는 즐거움을 위하여 별것 아닌 행동들을 숨기기도 한다. 비밀스러운 삶. 고독한 삶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삶 말이다. 이 대목이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는 상상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행동하는 하루, 한 달 막 상상해보다 보면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사람한테 비밀이나 이런 고독 이런 감정들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에 되게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읽으면 그런 비밀이나 고독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을 좀 더 신비롭게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두고두고 계속 읽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고민하다가 버리지 못하는 책인데 국내 뮤지션 5분들이 같이 쓴 산문집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제가 딱 좋아하는 한 가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봐라 하는데 그 한 가지 글 때문에 계속 못 버리고 갖고 있어요. 김목인이라는 뮤지션이 사랑과 노래로부터 라는 글을 썼고 이거는 음악을 만드는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글을 쓰는 이유를 마치 제가 써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런 기질이기에 난 대인관계로 가득한 시간에서 잠시 물러나면 다시 애잔하게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로 돌아온다. 그걸 단순히 인생에 대한 호기심이라 불러도 좋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심한 시간이 나에겐 심심하지 않다. 만일 내가 좀 더 대담한 성격이었다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노트를 꺼내 삶에서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런 행동은 약간이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난 그런 기록들을 혼자 은밀히 쌓는다. 아이들이 엄마 뒤에 절반은 숨고 절반은 훔쳐보는 모습을 보면 저게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 아닐까 생각하곤 하는데 이 쑥스러움과 호기심이 나에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삶과 같이 있는 게 그 자체로 꽤 좋다는 걸 숨긴 채 일상을 보낸다. 결코 뭐라도 하는 게 심심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흥미롭고 재밌는데 할 일은 해야 하니 일하러 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노래를 만드는 것 같다. 사랑에 빠진 기분처럼 이런저런 맴도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까지 이런 맴도는 것들은 아직 노래조차 아니었고 그저 묘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음악과 만나 그 묘한 느낌들을 더듬더듬 새로운 어법으로 적어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차츰 내 직업이 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대까지 가지고 걸어가게 되었다. 너무 미묘해서 굳이 타인에게 말할 필요를 못 느끼던 것들이 음악의 어법을 구사하며 좀 더 다른 이들도 들을 만한 형태로 정리되고 그러면서 비슷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건 나에게 용기를 준다. 노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난 조금 어눌하고 생각을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가까웠을지 모른다. 저는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를 만드는 이유랑 되게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꺼내서 한번 이걸 꼭 읽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컨텐츠를 소개하면서 잠깐씩만 꺼내 읽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좀 피곤하고 뻐근했던 토요일 아침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내 인생을 흔들어준 책들을 잘 간직하고 그걸 쌓아놓고 노후를 위해서 간직해놨다가 걔를 반복해서 읽어주는 건 좋은 노후 대책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다음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로 나오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카메라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품절돼서 못 샀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샀습니다. 오즈모 포켓 3라는 카메라인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용 카메라를 긴 시간 고민했는데 마음에 쏙 드는 걸 못 찾았었는데 요걸 발견하고 기다림 끝에 샀습니다.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나가면 막 저를 쫓아와요. 그래서 저 처음으로 길에서 막 이렇게 들고 혼자 몰래 찍어보고 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요청해 주실 때 막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되게 길게 찍어서 편집해서 추려도 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컨텐츠로 오겠습니다. 안녕.